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까먹으셨을까 봐 전 걱정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테라스마다 미정미입니다. 제 옆에 오늘도 김보경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어떻게 잘 보내셨죠? 예. 오랜만에 집안일을 막 오래 했더니 힘드네요. 추석 연휴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보니까. 네. 예. 이번 주 이것이 왜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언론 중에 유일하게 일찍 정부보다 먼저 6개 병원을 공개한 언론이 있죠. 어느 언론도 프레시안을 제외하고는 정부 발표 이전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이 프레시안에 함께 하겠습니다. 프레시안 협동조합 조합원 노회찬입니다. 우리 모두 프레시안이 됩시다. 프레시안 조합원 가입은 프레시안 웹사이트,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 요즘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는 맛있는 밥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고슬고슬 소뚜껑 탁 열면은 김이 그냥 쫙 올라오면서 함께 퍼지는 밥 냄새. 나이 들어서야 이 밥맛이 달달한 말이 조금 실감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맛있는 밥을 짓는 방법보다 맛있는 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밥을 그쵸? 짓는 방법보다 네. 쌀 자체가 좋아야죠. 그렇지. 쌀로 네. 좌우된다고 제가 하더라고요. 쌀 그러니까 한 3,000원 비싼 쌀을 사면 저희 아들이 2배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쌀이 중요하구나. 애들은 바로 알더라고요. 이게 밥맛 차이를 의외로 나이 든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쌀 잘 그렇죠. 지어서 밥 하나 잘하는 게 반찬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하게 돼요. 우리 식당에 가도 네.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그쵸. 밥맛이 별로면 진짜 가기 싫잖아. 꽉꽉 눌린 공깃밥 진짜 찐밥 맛없잖아요. 같은 거. 네. 그런데 근데 우리 김보경 대표님, 예. 우리나라 쌀의 품종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한 10개? 20개? 네. 몇 개나 되나요? 무려 292가지. 매일 하나씩 바꿔가면서 먹어봐야 되겠네. 아니,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 한 10개 얘기하셨으니까 그 10개 쌀의 품종이 어떤 게 있는지는 아세요? 사실 하나밖에 모를 거예요. 뭐 어떤 거? 이거 우리나라 쌀 아니면 어떡하지? 고시카리. 큰일 났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 와인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말백이니 까베르네 쇼비뇽이니 반성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알아도 적어도 그거는 알잖아.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은 그쵸? 알잖아. 네. 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먹는 쌀의 품종이 어떤 게 있는지. 밥 얘기 이렇게 길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대표님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니, 사실 지금 이제 추수기인데 우리 네. 농부들이 흉년이 들면 흉년이 드는 대로, 풍년이 들면 풍년이 드는 대로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결국 풍년이 들면 또 쌀값이 떨어지고 지금 2년째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잘 지어놓은 1년 농사가 결국 농민들한테 더 이제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현실인데요. 정부가 올해 7월 달에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래도 밥쌀용 쌀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지난 공약을 이제 폐기를 하고 밥쌀용 우리가 밥쌀용 밥으로 먹는 밥쌀쌀 뭐 가공용이 아니라 네. 밥쌀용 쌀을 3만 톤을 수입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디서 다 수입하는 거?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런 데서 이제 수입을 하는 거죠. 밥쌀 안 먹는다고 뭐라 하더니. 근데 이렇게 밥쌀용 쌀이 한번 수입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올 외교적인 문제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쌀을 수입할 때 5배 관세를 매겨서 513% 관세율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수입이 시작이 되면은 왜 내국인하고 똑같은 대우를 안 하냐 이런 외교적인 어떤 그렇죠. 일단 수입 품목 자체의 양이 늘어나면 관세 이슈가 반드시 다시 그렇죠.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먼저 우리가 던져주는 꼴이 되는 그렇죠. 건데요. 네. 그러면서 은근슬쩍 먼저 그쪽에서 요구하기도 전에 정부에서 관세율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올해 있습니다. 추석에 농가에서는 이 얘기가 되게 심각하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뉴스에서는 별로 안 나와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시군 단위에서 농민들이 지금 뭐 관 메고 만장 들고 밥쌀용 쌀 수입 반대한다 이런 시위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나마 이걸 유지해 주고 있는 것이 쌀 자급률 때문이거든요. 근데 쌀 자급률도 지금 80%대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밥쌀용 쌀까지 개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일단 뭐
이런 어려운 문제를 던지시다니. 어려우니까 저한테 던지신 거죠. 아니, 너무 간단해요. 밥쌀용쌀이 들어오면 일단 농업이 망하고. 농가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 또 많이 수입하고 악순환이 시작된다는 이 말씀하시려고. 그 수입이 계속 되면 문제는 더 뭐냐면 290가지의 이 종자 있잖아요. 우리 쌀 종자. 이 종자가 멸종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관세율을 낮추고 좀 더 싼 쌀을 더 수입하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뭐 국민들이 국내에서 못 사 먹으면 외국에서 싸게 사다 먹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돈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거. 그 좋은 종자 개발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힘 빠진 소리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는 국민 그렇죠. 아닙니까? 대한민국 밥이 최고죠. 네. 오죽하면 햇반을 들고 해외여행을 가겠어요. 네. 밥쌀 수입만큼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맛있는 밥을 먹는 방법. 이것이 왜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 였습니다. 자,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533일째입니다. 지난 추석, 벌써 두 번째 추석 명절을 광화문 거리에서 맞이했는데요. 저도 추석 당일 광화문의 합동 차례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직 추석을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보낼 수 없다고 하신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안산 단원고의 예은 아빠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경근입니다. 사실 세월호 가족분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안녕하시냐는 참 인사를 하기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지난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여유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행사가 안산에서 광화문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유를 가지려고 좀 애를 많이 썼고, 네. 또 오랜만에 월요일 날에는 예은이한테도 한번 갔다 왔고, 뭐 몇 달 만에 또 갔다 왔죠. 예.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보니까 그 명절 연휴 4일 동안 뭐 26일에는 촛불 있었고 27일에는 합동 차례, 그다음에 뭐 민속놀이, 풍물한마당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들이 광화문에서 쭉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던 것 같은데, 네네. 예, 어떤 분들이 함께하셨나요? 뭐 저희 가족들도 물론 참여를 했고요. 특히 이제 광화문에서 지난 1년 넘게 저희 가족들과 함께 지켜주셨던 시민분들. 네.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추석 연휴에도 고향을 안 가시고 또는 고향 가셨다가 바로 또 광화문으로 나와주신 시민들도 참 많이 계시고, 또 중간중간 외국인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또 그렇게 또 대화도 나누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어제 보니까 가수 이승환 씨도 행사장에 다녀가셨다고. 예, 저도 어제 광화문을 못 나가는 날이어서 제가 안 갈 때만 오시더라고요. 예, 안산에도 저 없을 때 오시고 어쨌든 오셔서 과일 이렇게 한 보따리 사오셔서 아마 어제 계셨던 분들은 잘 못 드셨고 오늘 광화문 올라가신 분들이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네, 이승환 씨가 보내준 맛있는 과일을 드시러 빨리 광화문에 많이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저도 이제 그 합동 차례 갔는데 사실 광화문에 갈 때마다 저는 진짜 완전히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거든요. 사실 그렇게 어렵게 수백일 동안 그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가끔씩 얼굴 내비치면서 뭐 괜히 눈물 흘리고 이러지 말아야지 막 그러고 갔다가 차례상 위에 치킨하고 햄버거하고 도너츠하고 이렇게 애들이 정말 평소에 좋아했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차례상을 딱 보는데 정말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또 2년째 여기서 아이들 얼굴을 이런 식으로 또 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일단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세월호 인양 작업. 일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인양 관련돼서 일단 계획이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 광화문에 이제 차례상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 뭐 그렇게 간소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좀 올려놓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지만 아직도 9분이
네. 지금 돌아오시지 못한 상태에서 추석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간소하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자리 마련을 하는 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많이 부담스럽고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기원해 주셨겠지만 이제 오셔서 같이 합동 차례도 드리고 분향소에서 조문도 하신 분들이 같은 기원을 하셨으리라고 봐요. 이 9분이 정말 빨리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네. 그래서 내년 추석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셔놓고 정말 정식으로 차례상도 올리고 또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내년 추석이 되기를 좀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양은 뭐 해수부에서 얼마 전에도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브리핑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단 해수부에서 발표한 일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수부에서 저희 가족들이 바지선에 올라가서 그 인양 작업하는 것을 좀 확인하는 것을 다 불허하고 있었죠. 네.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동구차도 들어가서 감시 활동을 핀 지가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지 지지난주 말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좀 바지선에 올라올 수 있겠다 연락을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네. 가서 이제 브리핑을 들었는데 사실 내용은 기존에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내용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고요. 뭐 저희가 항상 들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제 들었던 거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저희가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확인을 했던 건 뭐냐면, 현재 그 상하이 셀비지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인양 작업에 있어서 특히 이 시신 유실 방지책이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론은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 명확한 방법을 정한 건 아니다. 이런 거였어요. 저희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배를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수를 약 5도 정도 들어 올리고 네. 이제 밑에다가 이제 인양을 하기 위한 철 프레임을 집어넣고 이제 들어 올린다 이런 방식인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좌현 쪽에 바닥 쪽에 붙어 있는 그 좌현 쪽에 여러 가지 개구부가 많이 있을 거고 네. 그곳으로 이제 유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작업 진행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뭐 이 정도의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마련을 한 건 아니고 실제로 자연 바닥 쪽에는 아직 사람이 들어가 보질 못한 상황이고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믿어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유실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겠다. 아니, 근데 작업이 시작이 됐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작업을 시작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수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사실 초기에 그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해수부의 입장은 뭐였냐면 물론 그때도 안 믿었습니다만 저희 가족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여기가 다 전문가들이고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최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반복을 해서 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좀 구체적인 다른 방안이 나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좌현 쪽 바닥 쪽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모른다. 이제 더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 구체적인 방법을 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이 굉장히 그냥 듣기만 하면 되게 기술적인 문제로 느껴지거든요. 그냥 배 주변에 무슨 펜스 같은 거를 설치를 하는데 뭐 그게 10m든 뭐 100m든 이렇게 치고 하겠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 얘기 자체가 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요.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리 방향에 따라서 앞뒤로 약 100m 전후방에 네. 유실 방지용 그물 대형 그물을 칠 거고 또 그 철 프레임 자체도 뭐 촘촘한 그물로 연결을 하는 방법도 고안하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연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 안쪽에서 그 창문이나 그 깨진 부분을 막는 것도 좀 고려하고 있고, 무슨 뭐 이렇게 그 공기를 불어서 바닥에 있는 모래나 돌, 자갈 같은 것들을 다 흡입을 해서 틈을 만든 다음에 뭘 어떻게 장치를 하겠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럼 확정된 방법이냐, 가능성이라든가 다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냥 이런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쓸지는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제 530일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9분이 아직 구조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실종자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가 지금 몇백일 동안 계속 되었어요. 근데 이제까지 그 배는 그 시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좀 돼 있지 않은 채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가요? 예, 그렇고요. 이번에 상하이 셀비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작업을 한 이후에 상태 파악하고 얼마 전에 해수부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 인정을 했죠. 그 우현 쪽, 좌현은 바닥에 있으니까 어차피 뭐 들어갈 수가 없고, 우현 쪽에 개구, 뭐 창문이나 문 같은 곳이 유실 방지책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을 했죠. 예. 저희가 계속 그것을 주장을 해온 거고, 그것을 확인하자고 그런 거고, 그래서 직접 수중 촬영을 하겠다. 확인을 안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상하이 셀비지에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촬영한 영상 같은 것도 저희가 일부 받아서 또 확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인정을 안 할 도리가 없겠죠. 예. 이미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실의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 채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바지선 올라갔을 때 설명을 해줬던 얘기는 이 조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실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거기가 조류가 굉장히 험하잖아요. 네. 특히 이 수면에서 볼 때하고 바다 속에 들어가서 겪는 조류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바다 위가 잔잔해도 밑에는 활동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조류가 빠른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조류가 일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불규칙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그 배 위로 조류가 슉 지나가면 그 조류의 힘에 의해서 안에 있는 것들이 딸려서 올라오거나 이럴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다 열려 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이번에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의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뭐 조류 방향이 어떻고 몇 월 달에는 어떤 방향이고 뭐 쭉 설명을 하면서 검토해 본 결과 조류로 인해서 유실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알겠어요, 그걸. 근데 일단은 어쨌든 선체를 인양하게 되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유실 방지책을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데, 이게 어쨌든 해수부가 상하이 셀비지에 어떻게 보면 일을 갖다 의뢰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뢰된 일의 범위 안에 이 유실 방지책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건가요, 지금? 있죠. 근데 왜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황이 구체적으로 유실 방지책을 설치를 하거나 또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이제 거기다가 뭐 장치를 하든 무슨 조치를 취할 텐데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파악이 안 된다. 나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인양 작업 과정에서 그 유실 방지책을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좀 답답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한 거, 그렇죠. 지금은 인양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500일 동안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최대한 인양되기 전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응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뭐 수준이 안 된 건가요,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땐 기술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상하이 셀비지에서 하고 있는 그 유실 방지책의 내용을 이제 가서 직접 봤는데, 그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강철로 된 그 격자문이 그물망처럼 생긴, 그러니까 그물은 아니죠. 강철로 돼 있으니까 단단한 건데 그걸 원판을 가지고 가서 막아야 될 부분의 치수를 재서 현장에서 재단을 해서 갖다가 이제 부착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막고 있어요. 네.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는 부분 많아서 계속 찾으면서 막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10월 말까지 기름 제거 작업하고 미수 숫자
유실 방지책을 이제 다 준비해 놓고 네. 그리고 철수했다가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인양 작업을 시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과연 그 해수부에서 발표한 대로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이런 준비 작업이 다 끝날 수 있을지 조금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에는 내년 7월까지 인양 작업을 다 완료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가서 유실방지책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철로 된 격자무늬 이런 펜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갖다 부착을 하는 건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부착만 제대로 돼 있다고 그러면 어느 것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촘촘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 이유가 없죠. 보니까 그냥 저도 뭐 저 공단에 있습니다만 공단에 아무데나 회사 가가지고 만들어주세요 다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잠수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작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해수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이나 또 실행했던 내용을 보면 허술하게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사후 대책이라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그러니까 포커스가 우리는 이게 해수부랑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포커스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 배를 인양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거기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게 다 기본인 거잖아요. 모든 사람 마음에 배를 인양하는 이유도 사실 그렇죠. 그거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분들을 다 찾았다면 이 배 인양 자체가 이렇게까지 뭐 이슈가 안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인양에 대한 얘기들 더 하게 될 텐데 해수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종결짓고자 하는데 훨씬 더 뭐 포커스가 그렇죠. 맞춰져 그렇죠. 있는 거죠, 사실은.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 가족들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일단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그 해수부가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의 그 부당성이라든가 부적절성 같은 것들을 뭐 조사 의뢰도 하겠습니다만, 뭐 그거대로 진행하겠지만, 이게 지금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얘기하는 것도 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해수부가 저희한테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믿어달라. 네.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한치 오차 없이 할 테니까 좀 믿고 지켜봐 달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바지선에도 안 오면 좋겠다. 방해가 된다 작업에. 그러니까 애들한테 가만히 있으라 한 거를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가니까 그 중국 분들이 모두 작업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간 날은 하루 종일 아무 작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작업하는 내역 그 현장을 공개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워낙 이 안전과 관련돼서 철두철미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작업을 다 중단을 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중국인들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예, 그렇게 해수부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속으로 좀 할 말은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어떤 설명을 할 때, 상식적으로 그럴만하구나라는 게 서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할 말은 많지만,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실 뭐라고 거기서 그거 갖고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반박하기도 참 그렇고, 지금 아빠들이 이제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섬 동고차도에 지금 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매일 실제로 그 인양 작업과 관련돼서 진척되는 이 상황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뭐 가 보시면 육안으로도 당연히 바지선이 보이고요. 네. 거리가 저희 감시 초소에서부터 직선 거리로 따지면 글쎄요, 제가 볼 때 한 2km에서 3km 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바다 위에 있으니까 뻥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먼 것처럼 보이진 않은데 육안으로 보면 자세히 보이진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는 녹화도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지켜보고 망원경으로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는 거는 보여요. 근데 뭘 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너무 세월호 관련된 보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빠들이 거기 내려가서 그렇게 뭐 생업도 포기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사실 많이 모르세요. 지금 그런 일이 있는지를.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쪽에 몇 분의 그 아버지들이 내려가 계시고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시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4조가 들어가 있어요. 네 번째 조. 이제 조를 다 나누셨구나. 예. 활동 기간은 일주일씩 하고 교대일은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점심시간 좀 지나면 도착해서 인수인계하고 들어갔던 배로 다시 나오시고 네.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서 지금 이번 주에 4조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조가 들어가죠. 그럼 5주째 이제 예. 그렇게 되고 그 동거차도에 산이 있어요. 거기가 해발 85m더라고요. 이게 바다 섬이니까 낮죠. 예. 그래도 짧은 거리지만 좀 험해서 조금 힘든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천막 쳐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진 보니까 산에 네. 이런 큰 천막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에 이렇게 딱 쪼그리고 앉으셔가지고 망원된 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럼 뭐 식사나 이런 거는 어떻게 직접 해 드시죠. 거기 이제 부식, 뭐 쌀, 햇반, 아까도 햇반 얘기하시는데 햇반밖에 안 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빠들이 해먹기 귀찮으니까 네. 햇반 아니면 뭐 컵라면, 네, 이제 김치 해가지고 먹고 간혹 가다가 운이 좋으면 거기 밑에서 낚시해서 뭐 잡아오신 할아버지가 네. 지나가시다가 몇 마리 놓고 가세요. 그러면 생선찌개 이제 별식으로 그거 몇 마리 이렇게 구워서 먹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분씩, 한 조에 세 분씩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실종자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실종자 가족분들은 좀 안 들어가고 계시고요. 예. 이분들은 이제 밖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 이제 유가족 아빠들이 이제 가 계시고요. 주로 이제, 일주일 동안 24시간 붙어서 같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반별로, 이렇게 세 분씩 해가지고 친한 아빠들끼리 올라가 살 수 있도록 팀워크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서 마을까지 하루에 최소한 30번씩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보고품 때문에 네. 물도 실어 날라야 되고 또 씻으러도 갔다 와야 되고 또 거기가 완전히 돌산이기 때문에 예. 간이 화장실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올라가지 않으면 땅을 10cm도 못 파는 땅이라서 몇 번 시도하다 포기하고 그래서 참았다가 하루에 한 번씩 내려가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하느라고 하루에 한 30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시초소가 그 산 위에도 있지만 그 밑에도 있어요. 네. 조금이라도 좀 가까운 데 가서 보자. 이래서 바로 바닷가 밑에인데 거기도 내려가면 좀 험하거든요. 그쪽에 간이초소 하나 만들어 놨고, 네. 그래서 거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분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반에서 좀 친한 분들이 가셔서 좀 생활을 하고 계시고, 거기를 맨 처음에 동거차도로 그렇게 들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을 때 어떤 배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다 가셨어야 됐는지. 저희가 이 인양 작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또 참관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수중 촬영도 불허당했고 바지선에 올라가는 것도 좀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쩔 수 없지 라고 손 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기에는 저희가 너무 힘이 들어요. 네. 반드시 우리가 지켜보고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또 감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중국 잠수사들이 어쨌든 그분들도 물론 이렇게 일하고 돈은 버는 거지만 어쨌든 타국에 와서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격려도 좀 하고 싶고, 저희가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좀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싶고, 그런데 뭐 그냥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거기서라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럼 사실은 이게 뭐 매주가 아니더라도 뭐 2, 3주에 한 번이라도 바지선에 올라갈 수 있게만 하면 동거차도까지 안 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병원에서 수술실 들어가면 수술실 밖에 그 가족들 그렇죠. 대기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앞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가서 지켜보고 하니까 얼마 전에 그래도 바지선에 올라가실 수 있게 된 거 글쎄요. 아닌가요? 그게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연관지어서 얘기해 준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동고차도 들어간 이후에 해수부의 입장이 굉장히 유해졌죠. 그래서 지금은 연락도 잘 받아주고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태풍 때문에 바지선이 피양합니다. 이런 문자도 미리 막 주고. 뭐 그래요. 사실 그 전엔 전혀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그러니까 일인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게 딱 이제 그렇게 해야지 진짜. 그렇게 반응이 네. 오는 거지. 아유. 근데 뭐 이유가 뭐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주니까 사실 고맙고 네. 앞으로도 좀 원활하게 서로 좀 대화하면서 또 저희가 확인하고 싶거나 또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전달을 하면 좀 잘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인양 안 되게 방해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잘 되라고 지금 그렇게 이때까지 요구를 한 건데. 사실 인양과 관계없이 저희가 요구했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얘기하는 거 수백 배, 수천 배의 말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희도 저희의 목적은 온전한 인양을 통해서 9분이 다 돌아오는 것.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해할 생각도 없고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건데. 아니 저는 정부가 이제 처음에 사고 터지고 구조 초기 단계에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한테도 그리고 부모들한테도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후에 사후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 이거는 거의 의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은근슬쩍 두리뭉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본인들이야 잘하려고 했든 어쨌든 간에 그런 말로 믿을 수 있는 지금 국민들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 적어도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수백 일이 지난데도 그런 태도는 하나도 변하지를 않기 때문에 더 부모들이 이렇게 또 막 거기 섬까지 배 타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 유가족분들 뭐 실종자 가족분들의 그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어쨌든 일은 해수부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해수부나 실제로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고 밖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뭐 박래군 선생님 구속되신다든가 민간 잠수부가 뭐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또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계속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일을 실제로 우리가 그 유가족이란다 그 가족분들의 마음대로 또는 실제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실 것 같아요. 예, 뭐 거의 매일 겪는 갈등 중에 하나고요. 특히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고려하는 것은 미수습자 가족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해수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미수습자분들이 가지는 어떤 감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그 해수분의 해경을 가장 미워하는 분들은 미수습자 가족일 거예요. 네. 그런데 동시에 그분들에게 가장 큰 믿음을 주면서 또 격려를 하고 또 기다려야 될 분들도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네. 극단적인 감정이 두 개가 공존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판단을 할 때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또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또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 입으면 안 돼, 불안해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좀 매일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동고차도에 내려가신 분들은 인양 작업 언제까지 거기 계속 그렇게 교대로 계속 내려가셔야 되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배가 올라올 때까지요. 내년까지 계속 그렇게. 그럼요. 예. 뭐 어떻게 말씀을 더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배는 이제 그 한편에서는 그렇게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지금 또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면서 일단 5개의 조사 개시 5건에 관한 조사 개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상조사 특위 관련된 얘기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런 얘기가 요즘 너무 보도가 안 돼요. 막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네. 초에 5개의 조사 과제를 출연했더라고요. 예. 했죠.
저희가 제출한 게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1차로 그렇게 했고 아마 저희가 제출한 것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조사 과제로 채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매주 단위로 월요일마다 약 한 10개 내외씩의 조사 과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출을 할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조사 과제만 해도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이제 그것을 그냥 막 그 폭탄 집어 던지듯이 막 던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정치 투쟁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는 실제로 저희가 낸 게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출을 해야 이분들이 잘 채택을 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5가지 과제가 채택되는 과정이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일부 내부에서도 약간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조사 과제가 조금 민감한 내용들이 하나씩 더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아마 그러면 내부 반발도 좀 더 강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5개가 먼저 채택이 됐으면 5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아마 다 모아서 한 번에 발표한다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 각 과제마다 조사하는 기간도 다 다를 거고 또 담당자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아마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냥 그 순서대로 다 모아서가 아니라 같이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씩 모아서 발표하거나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5개는 선내 CCTV 자료 원본 여부,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선내 방송에 대한 경위, 그다음에 급변친 문제, 그다음에 수학여행 계획이 수립되고 결정됐던 과정, 그다음에 사고 당시에 세월호 주변 선박의 움직임과 교신 내용 이렇게 5개 일단 채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국민들이 그 당시에 도대체 왜 저렇게 일이 벌어졌지 했던 궁금했던 내용들이 좀 하나씩 지금부터 조사에 들어간다는 거, 그 발표가 될 때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이번 국감 때 보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그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이 제대로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국감 때 엄청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싸웠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어쨌든 이거를 진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니만큼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되는 과제다. 이런 거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월요일에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요 내용도 이것과 관련된 것인가요? 지난주에 한 거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했던 거는 저희가 그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그 소송의 취지 목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언론을 이렇게 세월호 배상 이렇게 딱 치면은 기사들이 쭈르륵 떠요. 근데 아까 제가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기사라는 게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고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못된 어떤 그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건데 마치 세월호에서 83% 세월호 그 피해자 가족들이 83% 뭐 배상 청구했다 이렇게 처음에 딱 떠요.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것만 보면은 이제 다 배상 국면으로 들어갔구나. 가족들이 다 이제 배상 청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기사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 이제 생존자 가족들은 이제 배상 작업이 진행됐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배상을 거부하고 지금 소송을 하신 거잖아요. 정부와 청해진을 상대로. 그래서 요런 게 진짜 막 국민들한테 뭐가 굉장히 막 헷갈리게 정보를 주는 언론이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막 화가 나던데. 뭐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은 분들이 탑승을 했었고 그 가운데 생존자도 있었고 뭐 희생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 묶어버리면 이 숫자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강조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누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막 배상 신청을 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배상 신청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피해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인 거고요. 당연히 배상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배상 신청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저희 그 학생 유가족들 가운데 배상을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또 인양하고 미수사를 찾는 이 일에 같이 행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마치 밖에서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았지만, 누구는 배상 신청하고 누구는 소송하고 가족들이 갈라졌네? 라고 아예 딱 단정적으로 질문하는 기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물론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전례가 없으니까, 전혀 이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상 신청하면 그냥 돈 받고 끝내려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만 딱 자신의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 단원고 그 학생 유가족, 희생학생 유가족만 놓고 보면 약간 절반 가까이는 소송을 선택을 했죠. 네. 절반이 약간 넘는 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배상 신청을 하셨고, 아직도 결정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안 하시면 이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은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분들은 결국 오늘까지 만약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음에 2차 소송, 3차 소송에 참여를 하시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여러 가정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또 재미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저희가 대다수의 1차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 소송 하나 진행되는 내용을 보고 내가 2차로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더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분들 사실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배상 신청을 했든 안 했든, 소송을 하든 안 하든,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 가족들이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네. 예.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게 무슨 배상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마무리되느냐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가족들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어렵게 싸우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예은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기는 한데, 지금 안산 단원고 2학년 희생자 학생들의 교실 존치 문제도 약간 좀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추모관 건립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명예 졸업할 때까지 이걸 존치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좀 대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이런 게 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시려는지. 사실 이제 이 단원고등학교 문제는 사실 저희가 신경 쓸 그 필요가 없을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현재 교육감님도 그렇고, 또 이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단원고등학교, 사실 희생된 우리 2학년 학생뿐만이 아니고 생존 학생도 물론이고, 그게 다른 학년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 피해자거든요. 직접적으로 사실 뭐 유가족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도 매우 전향적인 입장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단원고 문제는 저희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그냥 알아서 잘 해주시겠다, 판단을 하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결국 고민 끝에 이것도 결국 우리들이 나서야 되겠구나 한 건데,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단원고등학교에는 작년도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그리고 교무실 총 11개의 교실이 현재는 이제 추모의 공간으로, 물론 교무실은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만, 참사 일어나고 며칠 뒤에 싹 아예 정리를 해버렸으니까,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선생님 책상이나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거의 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11개 공간이 그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 11개 공간을 못 내줘,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끝까지 이건 뭐 지켜야 되는 거야. 없앨 수 없어. 손도 대지 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희 가족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단원고등학교가
한순간에 이 단원고등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262명이 희생이 됐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 정도의 피해를 입은 학교고 특히 참사가 일어난 직후에 전 국민이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아, 어른들이 잘못 가르쳤구나. 교육이 잘못됐구나.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집에서 잘못 가르쳤구나. 이거를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인정을 했단 얘기죠. 교육부터 바꿔야 되겠다. 다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새로운 교육, 다시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교육. 제가 우리 그 부모님들이 대부분 공통적인 지금 어떤 한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저희가 포기 못하는 걸지도 몰라요. 저도 지금 매일 밤에 자려고 눈 감을 때마다 그 당시 상황이 떠올라서 정말 스스로 정말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가 있는데 뭐냐면 예인이하고 통화할 때 지금 빨리 나와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100% 살아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배에서 하는 얘기 잘 들으면 우리 혜경이 지시하는 대로 잘하면 다 살아올 수 있으니까 말 잘 들어야 돼. 질서 잘 지키고. 이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멍청한 부모 만들지 않는 그런 교육을 시키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에요. 그럼 그 교육의 출발점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단원고등학교밖에 없죠. 이 단원고등학교가 그러한 새로운 교육이 시작이 되는 출발점, 그 현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 그 10개의 교실과 1개의 교무실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추모와 새로운 교육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교육을 시작을 하는 현장으로서의 출발.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반응이 없어요. 교육청도 학교도 일부 재학생 부모들도 그래서 정말 단원고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어야 되지 않냐. 같이 의논을 해보자. 좀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숱하게 제안을 해봐도 답은 없고 그냥 교실 없애야 돼. 내년 명예 졸업하고 나면 없애고 애들은 돌려줘야 돼. 그거 외엔 대안이 없어. 라고만 하고 저희들의 이런 생각이 특히 그 학생들과 그 부모님들한테 전달되는 것을 차단을 하고 있고 매우 답답하죠. 아니 뭔가 이렇게 좀 협의 구조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그런 걸 다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학교의 직접적인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게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유가족들하고는 얘기 안 할 거야. 유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기 못 해. 이제 이래서 이제 다 거부를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한 게 그러면 그 경기도 교육청 내에 그 단원고 대책 특별위원회가 작년부터 구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모이셔서 또 지역분들이 모이시고 학교에서도 나오고 교육청에서 나오고 안산시청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단원고를 어떻게 그 회복시켜 나갈 거냐를 논의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한동안 가동 중지되어 있다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결국 요청을 했어요. 그럼 이거라도 열어달라 해서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마치 부모들 간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그런 상황을 조장을 하느냐. 그래서 요청을 해서 단원고 특위가 열렸는데 그거 자체도 뭐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또 일부 재학생 부모들은 거부를 했죠. 이런 자리 필요 없다. 왜 제3자가 끼냐. 그럼 교실이나 이런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대신에 다른 추모 공간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안이 학교 쪽에서 나온 대안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학교 쪽 또는 재학생 부모들 쪽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학교 안에서는 어떤 추모와 관련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다 나가라. 추모관 건립도 추모관 건립이 뭐 됐든 뭐 교실이 됐든 아니면 뭐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뭐 약전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 희생 학생과 선생님들에 대한 그 약전을 좀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 나가라. 학교 안에서는
세월호 참사 추모와 관련된 어떤 것도 남겨둘 수 없고 행할 수 없다. 이제 아예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나는 이 해수부 얘기보다 더 속상하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분들 이제 이런 주장이 사실은 재학생 부모들 전체 주장이 아니에요. 네. 우리 대다수 재학생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이제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입장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피해를 입었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했고 앞으로도 다녀야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과연 어떤 것이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뭐 추모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한테도. 네. 추모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단원고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추모가 아니라 그 안에서 추모하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극복을 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치워버린다고 아이들이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한 건 어른들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결정에 의해서 교실 다 사라지고 단원고에서 세월호의 흔적이 다 사라지고 그랬을 때 그럼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부끄러워질 거예요. 부끄러워질 거라고요. 평생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일부 어른들이 이제 그런 것들 자꾸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생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린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돼?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뭐 교실이 부족하다든가 뭐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만 어른들이 무슨 방안을 만들면 되지. 이런 입장인 건데 그 아이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는 것들이 완전히 차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저는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 반대의 입장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자기 이렇게 어떤 주장에 논거가 있다면 만나서 얘기를 서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유족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벽을 치면서 대화 자체를 단절하고 결정을 그렇게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 중에 단원고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그리고 어쨌든 사실로 남는 거잖아요. 만약에 몇십 년 뒤에도 다 기억할 거잖아요. 그 학교를 가면.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마포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마포초등학교가 한 100년 됐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제 일대부터 교장선생님 사진들이 쭉 있는데 일대 교장 선생님 사진이 일본인이에요.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학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면 좀 움찔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걸 남겨놨잖아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고 거기에 한국인 학생들이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역사라는 것으로 어쨌든 세월호가 갈 텐데 세월호와 단원고가 갈 텐데 거기에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 놓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만 할 수 있어도 되는 것을 왜 그것을 그런 구도로 가지고 가는지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한편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어요 정말. 아니 나는 이제 한편에서는 그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유족들을 만났을 때 그 유족들이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옳고 진실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을 거부하는 것이지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 진실 앞에 직면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힘든 단원고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이제 해수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마치 단원고 교실을 남길 거냐 없앨 거냐 그러니까요. 이걸 놓고서 재학생 부모와 유가족 부모들이 대립을 하고 서로 싸우는 모양으로 비춰지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실제로 대다수 재학생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재학생 부모들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쭉 관여를 하다 보니까 뭐 누구라고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좀 안 좋은 감을 좀 느껴요. 자꾸 이제 그런 모양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 해결 빠르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뭔가 그 생떼를 쓰는
그 유가족으로 만들어 버려야만 뭐가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한 2달 동안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대안 만들고 대화 요청하고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음에도 그렇게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런 모양새를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문제 때문에 그 단원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나 또는 재학생 부모님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비난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내용도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마치 재학생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도 어떻게 단원고에서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현상이 그렇지도 않고. 네. 예, 이거는, 물론 이제 일부 앞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끌어가는 몇몇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건 특수한 그런 몇몇 분들의 문제지 전체 재학생 부모님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그 대립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네. 여전히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할 거고 같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끝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지켜보는 많은 분들도 안산 단원고가 그러니까 사실 사고가 나고 나서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반성을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됐었는데 그런 어떤 다른 교육의 첫 출발 같은 작은 씨앗 같은 공간이 되기를 굉장히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우리 안산 단원고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마지막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꼭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아셔야 할 건 저희 가족들이 교실을 존치하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실을 존치해라 구호를 외치지도 않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단원고등학교가 추모와 새로운 교육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어른들, 정말 책임 있는 어른들로 만들어내는 교육을 시작을 할 것이냐. 그 출발점으로 단원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교육을 만들어낼 건. 이 논의를 재학생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청과 함께 그리고 주변 주민과 시민들과 함께 그런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 중에 교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한 부분이고 결국 교실은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현장, 교육의 출발의 현장, 새로운 교육의 출발의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 교실 존치를 두고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가 또 원하지도 않고요. 밖에서도 그렇게 보시지 않아야 되고 또 단원고 안에서도 얼마든지 또 모이셔서 자유롭게 여러 의견들을 또 얘기를 하시다 보면 좋은 어떤 발전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얘기를 하다 보면 깝깝한 얘기가 계속 줄줄이 터져 나오는데, 4.16연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라는 이제, 이 세월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에 박래군 씨가 얼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예,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엊그제도 제가 메시지를 전달받았어요. 박래군 상임운영위원님한테 메시지 전달받았는데 예은이 아빠가 심히 걱정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왜 어떤 게 걱정이 되셨을까요? 불안하다. 왜 불안하시? 열받아 막 이렇게 할까 봐. 그러니까 이제 균형감을 잃고.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를 평소에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항상 그분의 표현으로 하면은 막 여러 가지 감정 조절도 해야 되고 또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하거나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개인을 돌아보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그분은 워낙 이 유가족들과 오랫동안 살아오셨잖아요. 본인도 유가족이고 그러니까 그걸 워낙 잘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엊그제도 광화문 나갔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면회 갔더니 그 얘기 하더라. 걱정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자기 걱정이나 하지. 사실 구속되면 안 되실 분이 구속되신 거고요. 이건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그 피해자와 가족들, 유가족들과 그 시민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의도라는 것.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빨리 나오셔야죠. 네, 첫 공판이 지금 15일에 있다고 네.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잘 안 하시던데 전 그래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잘 판단하시겠죠. 저는 처음에 사실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박래군 선배를 구속을 딱 시켰을 때 이거 굉장히 악수를 둔 게 아닌가 정부가. 사실 이 박래군 씨가 그동안 이 대한민국 인권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쌓아온 여러 가지 활동들, 업적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국민들의 신망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 괜히 이거 잘못 건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도를 넘는 탄압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 너무 무감한 거 그리고 이것이 좀 막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같이 싸움의 힘을 더 모아내지 못하는 거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세월호 유가족 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걸 정치 투쟁으로 안 가려고 하는 마음도 국민들 마음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러다 보니 사실은 박래군 선생님 구속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한 정치 탄압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 어떻게 들어갈 방법도 잘 못 찾고 공분을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해결이 잘 될 거라는 생각도 없고 사실은 재판부의 그냥 상식에 되게 많이 기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재판부가 잘 판단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네. 예. 뭐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을 제가 보면 참 이렇게도 기소할 수 있구나. 교통방해 혐의. 예, 뭐 이렇게도 기소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이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가 보시고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예. 요즘 뭐 1심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1심에서 잘 돼도 또 2심에서 검찰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재판부가 잘 판단하시라 기대하고 뭐 검찰 쪽에서 추가 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우려는 없는가요? 어떤가요?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글쎄 뭐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뭐 긴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처벌할 사람들은 처벌을 안 하고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대통령의 멘탈에 대해서 우리 김 대표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뒤끝이 너무 기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중대한 얘기에 이게 결국은 그 최고 결정권자의 그 성향에 대한 얘기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박래군 선생님 구속이나 뭐 좀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기간제 교사 순직 불인정이나 이런 거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기간제 교사 순직 불인정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세월호 문제 자체가 그냥 언급되는 것 자체가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렇게 그 다른 여파들을 미치는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낼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거기서 계속 균형을 잡고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당사자라는 건 저는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감정을 심하게 표출하실 수도 있고 화를 많이 내실 수도 있고 세게 주장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계속 가둬가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역할을 계속 광화문에 계신 분들한테 넘겨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죄스럽습니다. 진짜. 오히려 피해자들은 균형 감각을 찾으면서 싸워야 되고 대통령께서는 힘드네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이게 지금 앞뒤가 도대체 아무튼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정말 생각을 좀 잘 고쳐 먹으셨으면 제가 바라는 거는 대통령도 문제를 빨리 덮고 싶은 것 같아요. 내 임기 동안 어떻게 하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재수없게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내 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런 고통을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거기에서 헤어나오시려면 문제를 제대로 풀 때 헤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4.16 연대와 유가족분들 어떻게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또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요새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진상규명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이제 소송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소송도 아마 기본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그 장기 레이스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도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4.16 연대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런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당연히 선체 인양과 미수자 수습입니다. 네. 이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좀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네. 실제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지난 1년 반 동안 자체적으로 모으고 수집한 이제 수많은 자료들, 증언들, 증거들 저희 자체적으로 아마 많이 모르시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실도 구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와서 보시면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자료들까지 다 수집이 돼 있을까? 그 4.16 연대 홈페이지 아니요. 어디서 그거는 비공개입니다. 비공개고 저희가 그렇죠. 이제 하나씩 저희 가족들이 별도의 오프 공간에 자료실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조사 과제 신청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첨부해서 같이 제출을 해요. 그래서 이미 상당한 자료들이 특조위로 넘어가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할 텐데 그게 좀 성과를 내올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당 추천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협조적으로 잘 하시나요?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잘 하는데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죠. 그런데 하여튼 개별적으로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 저희 진상규명 본과장이라든가 몇몇 분들이 대화도 자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 그분들도 또 진솔한 모습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어쨌든 같이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함께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디 추천 상관없이 이 일에 소명의식을 갖고 함께 잘 노력해 주셨으면 마음이 간절하네요.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죠. 예. 여당에 추천했다고 또는 야당에 추천했다고 또는 뭐 법원에 추천했다고 추천한 곳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단지 이 구성원을 얼마나 공신력 있게 갖추느냐, 구성을 그렇게 하느냐, 그걸 위해서 추천할 수 있는 단위를 정한 것뿐이지 추천받아서 온 이후에는 추천한 것과 관계없이 온전히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 소명에 따라서 활동을 해주시는 게 맞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 대표 우리 533일인데 시민들은 이럴 때 어떤 역할을 더 해야 할까요? 아까 장기 레이스 얘기하셨는데 선체 인양이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내년 7월이잖아요. 앞으로 1년이나 더 남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단원고 추모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도 기억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지혜도 많이 모아질 것 같고 시민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생각들을 좀 다들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긴 시간을 가셔야 되는 분들한테 지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부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지난 과거에 대한 참여면 참여, 진실규명이면 진실규명, 책임이면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치권 안에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잊지 마시라고 우리 김 대표가 아직 돌아오시지 못한 9분의 1을 제가 성함 뒤에 님자만 붙여서 부르겠습니다. 권혁규님, 권재근님, 이영숙님, 고창석님, 양승진님, 박영인님, 남현철님, 허다윤님, 조은화님 곧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